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미국의 악의적 분석. 뉴욕 헤럴드 트리뷴 특파원 피터 현은 박정희 후보와의 인터뷰를 박정희의 기고문 형식으로 정리해 10월 13일자 신문에 실었다. 이 기고문에서 박정희는 윤보선 후보 측이 메카시적 수법으로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희는 내가 당선되면 국가적인 양심과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면서 자신의 주체적인 정치 이념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언급을 한다. 나는 우리의 정치, 경제 구조를 한국화하겠다.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는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가 필요한 소비재는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다. 박정희는 이어서 미국의 대한 원조 정책과 막대한 원조를 탕진한 전 정권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의 의미를 구정치인과 공화당에 의해 대표되는 새로운 피해 대결이다 라고 선언했다. 피터 현은 인터뷰를 하던 박정희가 종합제철소, 고속도로, 정유공장 등 중공업 건설에 대한 포부를 밝힐 때는 속으로 비웃었다고 한다. 아직 전란의 상처도 치유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황당한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피터 현은 그 11년 뒤 한국에 와서 다시 박정희와 인터뷰하게 되는데 이때 산업시찰을 하면서 그 황당해 보이던 박정희의 꿈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확인한다. 한국 대통령 선거를 가슴 졸이며 관찰하고 있던 미국은 윤보선 후보가 의회의 선전을 계속하자 긴장하기 시작한다. 1963년 9월 2일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가 딘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전문은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길 것이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기기 힘들 것이다. 이럴 경우 다음 정권은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다. 10월 4일자 국무부 전문에서 러스크 장관은 버거 대사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허정의 후보 사태 등으로 조성된 야당 붐으로 인해 윤보선의 승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 내의 강경파가 민주적 절차에 반하는 과격한 조치를 취할 것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라. 10월 9일 버거 대사는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낸다. 현재로선 박정희가 선거를 연기하거나 윤보선을 체포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군부는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미국 정부는 군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그런 조치를 변경하든지 군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로 교체할 방법을 미리 강구해둘 필요가 있다. 버거 대사는 이 전문에서 또 만약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들은 군사혁명정부 인사들을 숙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투표일을 나흘 앞둔 10월 11일 미국 중앙정보국은 남한 선거의 배경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작성해 워싱턴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보고서의 도입부는 아마도 한국 상황에 정통한 전문가가 쓴 듯 아주 적확하게 한국 정치의 본질을 요약했다. 오늘날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분위기는 외세에 의한 지배에 대해 한국인들이 벌여온 끈질긴 저항과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오랜 집착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유교적 가치관은 개인적, 가족적 유대관계를 너무나 중시함으로써 국가 이익에 손상을 끼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전통에 기인한 격렬한 민족적 자존심과 파당성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동양의 아일랜드인으로 불리게끔 만들었다. 1948년 이후 대부분의 정치적 쟁점은 본질적으로 권력을 잡은 세력과 권력을 갖지 못한 세력의 싸움이었고 정치적인 충성은 정당과 정책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 개인에게 바쳐졌다. 10월 15일 대통령 선거와 11월 26일의 총선거도 이런 한국 정치의 법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CIA 보고서는 대통령 후보들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박정희는 민족주의자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반미 감정을 충동질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립 노선을 함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미국 CIA가 박정희의 성향을 분석, 그를 위험인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CIA가 박정희의 이념 성향을 표현할 때 동원한 민족주의자, 반미 감정, 중립 노선이란 단어는 당시 월남 대통령 고 딘디엠에게도 똑같이 갖다 붙인 낙인이기도 했다. 바로 이 무렵 미국 정부는 사이공에서 CIA를 동원해 월남 군부 내 반 고딘디엠 장군들과 내통, 쿠데타 계획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된 20일 뒤 월남에서 일어난 쿠데타로 민족주의자
고딘 디엠과 그의 동생 고딘누는 살해된다. 고딘누는 정보기관장이었다. 이 쿠데타 이후 월남은 연속 쿠데타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미국은 월남 자체의 정치적 구심점을 상실하여 월남전을 대신 떠맡게 된다. 미국 정부가 박정희 김종필 그룹을 위험한 민족주의자로 단정하여 그토록 견제하려 한 것은 월남의 고딘 디엠, 고딘누 형제의 성향과 인척관계를 연상하여 촉발된 면도 있어 보인다. 고딘 디엠의 정권 파수꾼이었던 고딘누는 월남 군부 안에 인맥을 구축하지 못하고 주류 세력과 충돌해 쿠데타를 당하고 말았지만 김종필은 648기 중심으로 군부를 견제하고 최고회의를 장악하여 박정희 권력을 수호,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미국은 김종필을 박정희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면 박정희의 권력 기반이 약화, 순화되리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미국은 김종필이 조기에 귀국해 박정희의 대선 캠프에 합류하는 것을 길을 쓰고 막았다. (1963년 10월 11일자) 미 CIA 특별보고서는 윤보선 후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5.16 군사혁명 당시 그는 군부가 자신을 지지하여 정권을 잡게 할 것이라고 기대 진압군을 동원하지 않았다. 박정희가 그에게 그런 정권의 초대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해진 다음에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 CIA 보고서는 유권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농촌 지역표 덕분에 박정희가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부들은 박정희가 다른 후보들보다 더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든지 현존 권력자에게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분별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박정희 지지로 갈 것이다 고 예측했다. 10월 2일 미 국무부의 극동 담당 차관보 마셜 그린은 주한 미 대사관의 문정관 그레고리 핸더슨이 작성한 한국 정부 내 공산주의자 영향력 연구란 보고서를 힐즈먼 차관보에게 건네주면서 이런 메모를 붙였다. 나는 이 보고서의 균형 감각을 판단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최악의 경우 김종필은 한국을 평양에 넘겨주기 위해 활동하는 헌신적인 공산주의자다. 최선의 경우 그는 민족주의와 반미주의를 정권 유지에 이용하는 소신없는 모험가에 불과하다. 핸더슨은 이 보고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혁명정부 인사들의 반미 경향이 노골화되고 있고 미국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며 충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정보부와 관계에 있는 마쿠 인사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다시 한번 이들의 사상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서문을 썼다. 그는 혁명정부의 좌익 핵심이 공산주의 뿌락치인지 좌익 전력자들의 친목 모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의 존재는 미국의 국익 추구를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를 포함 그 측근들과 사이가 나빴던 핸더슨은 자신의 보고서 요약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군사정부의 핵심 그룹은 전 좌익, 공산주의자 및 공산당이 사주한 반란사건 가담 전력자의 압도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광범위한 증거가 있다. 박정희는 1947년부터 1948년 사이 한국군에 침투하는 데 성공한 남로당 공작의 가장 중심적인 지휘자였다. 김종필은 대학교 시절에 좌익이었고 공산당에 협력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왔다. 박, 김, 양가 사람들 가운데도 공산주의자 혹은 협력자들이 들어있다. 김종필이 중앙정보부 안에서 데리고 있었던 측근들 가운데는 잘 알려진 좌익이나 공산당 전력자들이 많고 그들의 영향력도 광범하다. 박정희의 고문들과 친구들 가운데도 전 공산주의자들이 많다. 여당인 민주공화당도 그런 배경을 가진 인물들을 특히 많이 거느리고 있다. 군사혁명 정부 내의 좌익과 협력자들의 비율은 다른 정치 조직의 평균치보다도 훨씬 높다. 핸더슨은 박정희의 좌익 전력의 뿌리를 만주 군관학교 및 일본 육사 유학생 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하려 한다. 만주 군관학교의 동기생 가운데 3사람이 나중에 그의 좌익 음모에 가담했다. 박정희의 일본 육사 기수 전후 2년 안에 졸업한 13명이 좌익 혹은 공산주의자가 됐다. 그들 가운데 9명은 박정희의 후배였다. 동양적인 연장자 존경의식 때문에 그들은 박정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들 9명 가운데 1명만 빼고는 전원이 박정희가 지휘한 음모에 가담했다. 조선 경비사관학교에서 그와 함께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음모에 가담했던 7명의 장교들은 그 결과로서 모두 목숨을 잃었다.
핸더슨은 박정희의 육사 후배나 동료들이 모두 그의 영향으로 남로당 조직에 가입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박정희가 적극적인 조직원 포섭에 나섰다는 증거는 없다. 핸더슨의 이야기는 박정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청년 장교 시절을 보내면서 작용화되었던가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한도 안에서 참고가 된다. 핸더슨은 박정희가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 직후 시작된 군내 남로당 조직 수사에서 김창룡에게 체포돼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했다. 박정희는 자신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반성의 진위를 증명하고 용서받기 위해 그가 책임지고 있던 조직원의 명단을 털어놓겠다고 김창룡에게 제의했다고 썼다. 이 제의가 받아들여지고 박정희는 김창룡의 체포조와 함께 활동하면서 남로당 조직원들의 집으로 수사관들을 데려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가 털어놓은 명단이 몇 명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12명 선일 것이다. 그의 후배 장교들도 몇 명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박정희의 배반을 알고는 다른 조직원들의 명단을 풀었고 붙들린 다른 조직원들은 또 다른 조직원들을 대기 시작하여 수백 명이 체포되고 고문받고 제거됐다. 핸더슨의 이 대목도 과장이다. 핸더슨은 박정희의 배반이 남로당 소탕의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식으로 부풀리고 있다. 핸더슨의 이 보고서는 5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상 논쟁이 치열해지자 이런 분위를 이용하여 6.25 이전 사상 혼란기의 전력을 과장함으로써 박정희와 그 측근들을 용공으로 몰고 있다는 악의성을 강하게 풍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동아일보와의 갈등 5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국군은 대체로 중립을 지켰다. 당시 육군 방첩부대장은 정승화 준장이었다. 그는 지휘관들이 혁명정부의 치적을 홍보하는 정도만 허용하고 투개표 부정은 못하게 했다. 민기식 육군참모총장은 1과 후 6번 강당에 장병들을 모아놓고 몇 번 윤보선 후보를 찍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테니 박정희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기식은 박정희, 이주일과 술자리에서 격이 없이 속을 털어놓는 사이였다. 호주가인 세 사람은 백화수복을 섭씨 40도로 데워 맥주컵에 부어 마셨다. 이 무렵 박 의장은 이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도 술을 마다하지 않았다. 민기식은 이런 술자리를 통해서 비로소 박 의장 같은 분을 중심으로 한 10년은 해야 부국강병을 이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민기식이 보니 박 의장이 갖고 다니는 수첩에는 각 부처에 지시한 일을 깨알 같은 붉은 글씨로 메모해두고 점검하고 있었다. 의장실 벽면에는 한반도 지도가 있는데 곳곳에 색색으로 개발지의 표시가 되어 있었다. 수백 가지나 되는 사업들을 일일이 챙기고 있는 박 의장에게 간복한 민기식의 선거운동은 순전히 개인 차원의 지원이었다는 것이다. 민기식은 1군, 2군 사령관에게는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으나 논산훈련소장에게는 중장으로 승진시켜줄 테니 장병들과 훈련생들이 박정희 후보를 찍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민기식은 미발표 회고록에서 아마도 5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군인은 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는 정권이 바뀌면 형무소에 갈 각오를 했다 라고 썼다. 10월 12일 오후 동아일보 김성렬 정치부장은 박정희 후보 측을 맡고 있던 유혁인 기자에게 박 후보가 유세를 마치면 인터뷰를 하되 이 질문을 꼭 하라고 지시했다. 질문은 만약 낙선되어도 국민의 심판을 따르겠습니까? 이었다. 김 부장은 박정희가 선거에서 패배하면 과연 군부가 결과에 승복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으므로 박정희의 답은 뉴스거리라고 판단했다. 몇 시간 뒤 유혁인 기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박 의장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타사 기자들이 몰려와 마지막 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저 같은 평기자는 안 되고 부장께서 오시면 단독 회견에 응할 것 같습니다. 오후 7시 장충동 의장 공간에 도착한 김 부장은 응접실로 안내됐다. 유혁인 기자는 미리 와 있었고 이우락 최고회의 공보실장이 자리를 권했다. 잠시 후 유세장에서 돌아온 양복 차림 그대로의 박 의장이 나타났다. 의자에 앉자마자 박정희는 쏘아붙였다. 동아일보는 완전히 야당 편이더군요. 부산 대구 유세 현장 취재 기자가
아무리 청중이 몇십만 명이라고 기사를 보내도 서울에 앉아있는 정치부장이 마음대로 결정한다면서요. 김성렬 부장은 속으로 그 일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김 부장은 유 세장의 청중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유 세장의 면적을 미리 파악하고 항공사진을 찍어 평당 인원수를 추정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애썼는데 박 의장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보니 인파수가 주최 측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항상 적게 나왔다. 수십만 인파라고 발표된 것도 따져보면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성렬은 이렇게 회고한다. 대구 수성천변에서 박정희 후보가 유세를 할 때 이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부 기자들도 별도로 보냈습니다. 신문 강판 직전에 내가 현장의 사회부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중수를 물었더니 한 5만에서 6만 명이라고 합디다. 정치부 팀에 물었더니 다른 신문사 기자들은 수십만으로 송고하는 걸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사진부 팀장에게 전번 윤보선 후보 때와 비교해서 어떠냐고 물었더니 비슷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윤 후보 유세 때 현장에 있었던 8명의 기자들에게 일일이 물었습니다. 4명은 윤보선 때가 많았다. 4명은 지금이 더 많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대구지사장에게 물으니 전과 같다고 해서 대체로 10만 대는 넘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다고 써놨어요. 다른 신문들이 80만, 100만씩으로 보도하는 통에 우리 쪽만 청중수를 줄여 보도한 셈이 되니 박 의장이 화를 낸 겁니다. 박정희는 김 부장의 설명을 듣더니 동아일보는 공화당 집회를 과소평가한 거죠 라고 또 따지고 들었다. 항공사진까지 찍어서 정확을 기하려 했습니다. 우리 공군에서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걸로 청중수 문제가 일단락되는가 했더니 박정희는 다시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왜 빨갱입니까? 박정희는 답을 기다리지 않고 왜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신문에서 보도합니까? 라고 다그쳤다. 어느새 박 의장의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고 김 부장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김 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시다시피 평상시의 언론은 사건이나 뉴스에 대해서 일일이 검증하여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할 때 보도합니다만 선거 기간 중에는 후보들의 주장이나 말 그 자체가 뉴스입니다. 박 의장께서 유세장에서 하신 말씀도 여과 없이 보도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의 손이 담배와 함께 덜덜 떨리고 있었다. 화가 나면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이때 춘천 유세에 연사로 참석했다가 돌아온 이만섭 전 동아일보 기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박 의장은 이만섭을 보자 마치 원군을 얻은 듯 언성을 높였다. 그렇다고 나를 공산주의자로 몰아. 박 의장은 벌떡 일어나더니 자개 재떨이를 들어 올렸다. 그리곤 마룻바닥에 쾅 하고 팽개쳤다. 박 의장은 슬슬 걸어 방을 나가버렸다. 김성렬 동아일보 정치부장은 박정희가 화장실에 간 줄 알았는데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유락 실장만 안절부절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안팎을 왔다 갔다 했다. 이 실장은 곧 나오실 겁니다 라고 했다. 김 부장은 이 실장에게 말했다. 회견하실 뜻이 없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신문사 체면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감이 피곤하셔서 좀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원수지간도 아닌데 인사나 하고 가시죠. 이후락의 안내를 받아 김 부장이 들어간 곳은 응접실과 붙어있는 침실이었다. 박정희와 유경수가 서 있었다. 김 부장이 박정희에게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라고 인사하니 박 의장은 다가와서 말없이 손을 쑥 내밀었다. 한복 차림의 유경수는 거의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말했다. 너무 무리하게 유세 계획을 짰지 뭐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강행군을 며칠씩 하니 저 양반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오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으니 양해하세요. 김 부장은 속으로 야 이렇게 얌전한 부인이 저 박 의장같이 성미급한 남자를 만나 모진 고생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옆에 있던 박 의장이 다시 고함을 치다시피 했다. 내가 형 한 사람 때문에 두고두고 공산당으로 몰리는데 내가 왜 공산주의자요? 박정희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김 부장은 재빨리 침실을 빠져나와 가파른 계단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갔다. 뒤따라 나온 유경수는 김 부장이 계단을 따라 내려와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까지 지켜보면서 미안합니다 라는 뜻을 전했다.
김성열 부장은 공간을 나서면서 유혁인 기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사로 써 라고 했다. 유 기자는 부장님, 만일 신문에 그렇게 나가고 박 기장이 낙선하면 광화문 사옥이 박살날 겁니다 라고 했다. 김성열 전 동아일보 사장은 군대를 잘 알던 유혁인 기자는 겁을 냈고 군대를 잘 모르던 나는 오히려 겁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10월 14일자 동아일보 1면에는 박정희, 윤보선 두 후보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박정희와의 인터뷰 기사는 유혁인 기자가 끝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12일 오후의 단독 회견 내용이었다. 춘천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마치고 장충동 의장 공간으로 돌아온 박정희 후보가 유혁인 기자에게 직설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던 것이다. 야당 사람들이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해가며 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있으니 개표가 끝날 때까지 또 무슨 장난을 할지 큰 걱정입니다. 지금 야당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개표할 때 뭣을 집어넣든가 또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부정이다 뭐다 하지 않을 것 같소. 이번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명선거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야당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법이 있습니까? 잡아가라고 떠들어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꾹 참고만 있습니다만 선거만 끝나면 모조리 다 가만두지 않을 테요. 나는 지금 테러를 당하고 있어요. 그저 참고 있자니. 이 나라의 원수인 나를 빨갱이로 몰아치니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니 이게 바로 공산당 수법과 다른 게 뭐요. 내가 빨갱이라면 이 나라가 2년 동안 빨갱이 치하에 있었단 말인가요? 박 기장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피로가 역력한 표정으로 소파에 몸을 기대요. 시험은 이제 끝났고 나는 내 실력과 쳤으나 심사관들이 어떻게 점수를 매길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라고 했다. 그는 다시 이야기를 사상 논쟁으로 돌려 정적을 빨갱이로 모는 이 패풍만은 이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죠 라고 했다. 10월 13일 박정희 후보는 수원과 인천에서 마지막 선거 유세를 했다. 박정희는 지금 여건으로는 누가 집권해도 당장 잘 살게 할 수 없다면서 내가 집권하면 여러분에게 근명과 내 피땀 흘려 일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윤보선 후보는 이날 수원 천안 유세에서 군정과 민정을 판가름하는 이 마당에 사상이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물었다. 윤보선 후보의 민정당은 이날 경향신문 1949년 2월 17일자와 서울신문 2월 18일자에 실렸던 박정희 소령 무기징역 선고 관련 기사를 공개했다. 박정희 소령이 72명의 다른 장교들과 함께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 이후에 있었던 군부내 남로당 조직 수사에 걸려 군법회의에 넘겨졌고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동아일보는 민정당의 이 폭로 내용을 호외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돌렸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기사 회생 공화당 서인석 대변인은 투표일 이틀을 앞두고 나온 민정당 윤보선 후보 측의 폭로에 대해 박정희 소령은 관제 공산당으로 몰린 적은 있으나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말은 부분적인 진실을 담고 있을 뿐이다. 공화당은 윤보선 측에서 박정희 후보는 여순 반란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약점으로 삼았다. 박정희는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 토벌사령부에 작전 장교로 근무한 적은 있으나 반란에 가담한 적은 없고 그 이후에 있었던 숙군 수사 때 체포됐던 것이다. 공화당은 윤보선 측 주장이 이런 허점을 파고들어 박정희 후보는 무고하다고 우겼다. 서인석 대변인은 이런 폭로를 투표일 직전에 발표함으로써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국민을 현혹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투표 하루 전인 14일 민정당 임시대변인 김영삼은 윤보선 후보가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다고 폭로했다. 김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윤보선 후보의 자택은 13일 밤부터 10여 명의 기관원원들에 의해 포위됐으며 실질적으로 연금 상태하에 있다. 신변 보호를 위해 5명의 경찰관이 있는데도 요청하지도 않은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경은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은 민정당에서 지방당원들을 집단 상경시켜 친여 정치단체 회원으로 가장,
윤 씨를 습격한다는 정보가 있어 정복, 사복 경관으로 하여금 윤 씨 집 부근의 연도 경비를 강화했을 뿐이다라고 했다. 김영삼 대변인의 이 엄청난 주장은 신문에 크게 보도됐고 경찰의 해명은 1단 기사 정도로 실려 선전전에서는 야당이 승리했다. 1991년에 나온 윤보선의 회고록에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고 윤보선의 행동이 제한당했다는 증거도 없다. 경찰이 증파한 경호 인원을 김영삼 대변인이 윤 후보를 연금시키기 위한 감시요원 배치로 각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치안국장 이소동 장군은 연금 사건이라니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서 그 뒤 야당의 항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 선거를 면밀하게 감시하던 미국 측의 보고에도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여당에 의한 금권, 관권 선거와 함께 야당에 의한 이런 조작과 선동도 같이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반민주적인 행위인 점에서는 같기 때문이다. 1963년 10월 15일 아침 장충동 2가 제1투표소에 나온 박정희 후보는 새치기를 해도 좋다는 주변의 권고를 사양하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그는 앞에 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어머니 등에 업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는 등 쇼를 싫어하는 박정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자들이 그런 행동을 지적하면서 부동표가 많이 쏠리겠습니다 라고 농담을 했다. 박정희는 개면쩍게 웃더니 줄을 선 약 300명의 유권자들을 가리키면서 부동표요. 기껏 요만한 부동표를 얻어 무엇한단 말이요 라고 했다. 이날 윤보선은 투표를 하고 안국동 자택으로 돌아왔으나 집안에 머물 기분이 아니었다. 지친 심신을 좀 쉬게 하려고 집을 나섰다. 그때 지프를 타고 집에까지 따라와 있던 한 미군이 다가오더니 백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아내와 함께 백병원에 도착하니 2층 원장실로 안내됐다. 원장은 보이지 않고 간호사 같은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윤보선을 보자 진찰 준비는 하지도 않고 원장실 뒤쪽에 난 문을 열고는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영문을 모른 채 문 밖으로 나가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아래에는 폭스바겐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한 미국 부인이 시동을 걸어놓은 채 윤보선을 향해서 타라고 손짓을 했다. 윤보선 부부를 태운 차는 한남동으로 달렸다. 미국인 부인은 자신의 집으로 윤보선 부부를 데리고 들어간 뒤 비로소 신분을 밝혔다. 윤보선의 회고록 외로운 선택의 나날에 따르면 이 부인은 남편은 미국 정보국에 근무하는 캐디 중령이고 윤 후보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우리 집에 모시고 왔다고 설명하더란 것이다. 그제서야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미국 정보국에서는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 때문에 신변을 감시해왔고 투표가 끝나자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것이었다. 나는 그 집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한나라의 야당 총재이고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이틀간 미국 정보기관원 집에서 안전을 도모했다는 것은 약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윤보선의 당선 가능성이 대두되던 10월 4일 미 국무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 대해 군사정부의 강경파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것에 대비하여 일종의 비상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었다. 이 비상계획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윤보선의 증언과 연결시켜 추정하면 미국 측이 투표 및 개표 기간 중 윤 후보를 보호하는 것이 그 핵심적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으로서는 이 일이 처음도 아니었다. 1952년 여름 부산 정치파동 때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에 도전하던 장면을 숨겨서 보호해 준 적이 있다. 장면은 그 뒤 이승만 대통령 아래에서 부통령으로 있을 때 미국 측에 대해서 만약 대통령이 유고되었을 때는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할 때까지 48시간 정도 나의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 적도 있었다. (1963년 10월 15일) 오전 투표를 마친 박정희 부부는 두 대의 승용차 편으로 경주로 달렸다. 이유락 최고회의 공보실장, 박종규 경호대장, 지용창 주치의, 신동관 경호관이 수행했다. 일행은 경주 불국사 관광호텔에 들었다.
이 운명의 밤, 윤보선은 미국 정보기관 요원의 집에서, 그리고 박정희는 민족사의 영광이 서린 불국사 근처에서 국민의 심판을 기다렸다. 박정희 부부는 110호실, 이우락 실장은 103호실에 들었다. 110호실에서는 개표중계 라디오 방송 소리가 새나왔다. 103호실에서는 이 실장에게 개표 결과를 알리는 전화벨 소리가 자주 울렸다. 개표 직전까지도 박정희의 낙승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초저녁 투표함의 뚜껑이 열리면서 의외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윤보선 후보가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16일 새벽 3시 현재, 윤보선은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에서 박정희를 크게 앞섰다. 박정희는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윤보선을 압도했다. 부산은 막상막하. 남북으로 표의 흐름이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윤보선은 약 82만 표, 박정희는 약 80만 표. 2만 표이던 표차는 계속 벌어져 한때는 23만 표의 격차를 이뤘다. 불국사 관광호텔 110호실에서는 라디오 소리도 멎었다. 박정희는 책장을 넘기다가 잠에 들었다고 전해진다. 유경수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바깥으로 들고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개표 방송을 들었다. 다음날 아침, 박정희는 이우락 실장, 주치의, 지용창 등 수행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박 의장은 간밤에 개표 중 사고는 없었는가라고 물었다. 이 실장은 개표는 순조롭지만 표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윤보선은 약 7만 표 차이로 박정희를 앞서고 있었다. 박정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공명선거란 집권자가 떨어져도 좋다는 마음에 준비와 결심이 있어야지. 사실 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이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은 민기식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그는 선거에 군부가 개입하는 것은 저지시켰으나 육군 본부와 논산훈련소에서만은 지휘관이 장병들을 상대로 박정희 홍보를 하도록 했다. 16일 새벽 박정희의 패색이 짙어진다고 판단한 민기식은 책상 정리를 하면서 형무소에 들어가 입으로 또 준비시켰다고 한다. 민기식은 육군 본부와 논산을 제외하고는 군인들이 몰려 사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윤보선 후보의 표가 박정희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군인들이 처음으로 소신껏 투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역 앞 에비슨 회관 앞에 있던 공화당사는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기획상황실에서 전화기 19대를 통해서 개표 상황을 집계하던 20여 명의 당원들은 15일 자정을 넘기면서 윤보선이 본격적으로 앞서 나가자 연필과 전화통을 집어던지고는 안절부절 못했다. 이들을 지휘하던 김용태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5.16 전야 광명인쇄소에서 김종필, 이낙선과 함께 혁명 공약을 인쇄하는 일을 감독했던 김용태는 운전기사를 시켜서 권총을 가져오게 했다고 한다. 선거에서의 패배는 자신이 목숨을 걸었던 5.16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을 뜻한다고 생각한 그는 에비슨 회관 뒷동산의 아카시아 숲에서 자결할 궁리를 했다는 것이다. 15일 밤에는 사람들로 붐비던 공화당사도 박정희가 질 것 같은 분위기로 돌자 어느새 자취를 감추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썰렁해지기 시작했다. 일부 당원들은 컴컴한 방 구석에 모여 이러면 진다, 중앙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개표를 중단시키자고 합의했다. 김영욱 정보부장의 지시다, 개표를 중단시키자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을 단호하게 눌러버린 사람이 김용태였다고 전한다. 그는 그런 무모한 짓이 어딨어, 조용히 기다려봐 라고 호통을 쳤다. 제자리로 돌아간 당원들은 입버릇처럼 되어 있던 절대 다수니 65% 지지니 하는 소리는 아예 팽개치고 그저 한 표라도 더 나와야 할 텐데 하면서 발버둥치는 모습들이었다고 한다. 16일 오전 개표 진척도가 늦었던 전라도, 경상도의 투표함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박정희 표가 쏟아지면서 박정희, 윤보선의 표차는 좁혀지기 시작했다. 16일 오후가 되면서 박정희 후보의 신승이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16일 저녁부터는 박정희가 역전승의 대세를 확실하게 잡았다. 17일 새벽 4시 현재 박정희는 윤보선에 대해 약 9만 2천 표 차이로 앞서고 있었다. 박정희를 경주까지 수행했던 한 측근은 10월 16일 새벽을 넘기는 일은 5.16 새벽 한강을 넘어서는 일보다 더 어려웠고
지루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17일 오후 3시에 전국 개표를 모두 끝냈다. 5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84.9%, 유효 투표율은 91.3%, 박정희는 470만 2640표를 얻어 454만 6614표를 얻은 윤보선을 15만 6026표 차이로 둘러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지역에서 크게 패배한 박정희는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서의 압승으로 이를 만회했던 것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성 박정희 당선 JP의 귀국. 박정희 후보는 당선이 확실해진 10월 17일 오전 경주 불국사 관광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전국 안정, 자립경제의 달성, 지도체계의 확립을 기하여 조국 근대화를 위한 강력한 정치를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이 자리에서도 서구 민주주의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 민주주의는 사람으로 치면 중학교 학생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극장 출입을 못하게 하고 술과 담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그런 제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묻자 박정희는 이를테면 기본권 같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때 배석했던 이우락 공보실장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것은 과거 혁명 기간 중에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우락이 박정희의 말문을 닫아버리는 꼴이었지만 박정희도 자신의 본심이 솔직하게 노출되면 또 다른 시비를 부를 것 같았는지 순순히 따랐다. 윤보선 후보도 17일 밤 서울 안국동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돈도 없고 조직도 그렇고 선거운동도 늦게 했는데 예상 외의 표를 얻었다면서 지고도 이긴 싸움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윤보선은 이 논리를 더 발전시켜 투표에선 이기고 개표에선 졌다면서 자신을 정신적 대통령이라고 칭하게 된다. 10월 17일자 조선일보의 선거 결과 분석 기사 제목은 이 선거의 의미를 잘 요약했다. 앞으론 강력 정치 어려울 듯. 여야의 번지수를 완전히 뒤집은 셈. 남과 북에 숨막히던 표차. 자랑해도 좋은 민주 역량. 다소 잡음 있었지만 처음 맛본 공명. 이 5대 대통령 선거가 비교적 공정했음을 나타내는 한 자료는 군인표가 윤보선 후보 쪽으로 더 많이 쏠렸다는 점이다. 군인 가족들이 많이 몰려 사는 강원도 춘천과 원주에서는 윤보선이 박정희보다 2배나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이 비율은 강원도 전체의 표수가 박정희 약 38만 표, 윤보선 약 46만 표였던 것과 비교해서도 군인표가 더 반박 성향이었음을 드러냈다. 박정희의 고향인 경북 선산군에서는 박정희 표가 윤보선의 약 5배였다. 충청도 표는 윤보선 지지로 더 많이 쏠렸지만 김종필의 고향인 부여군 표는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 쪽으로 더 많이 갔다. 이 선거의 표 흐름은 남북과 도농의 이중 단층 구조였다.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 남부지방과 전국의 농촌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박정희 편에 섰다. 전국 도시지역과 서울, 경기도, 충청도 등 북부지방 사람들은 대체로 윤보선을 찍었다. 이 선거의 가장 큰 주제가 된 사상 논쟁은 휴전선과 가까워 반공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에 주민표를 윤보선 후보 쪽으로 밀어주었다. 광복 직후 좌익세가 강했거나 6.25 전쟁 중 용공으로 몰려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본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남부지역에서는 박정희 후보가 사상 논쟁의 득을 보았다. 비율로서 박정희 표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4.3 공산 폭동 때 억울한 민간인 피해자가 많았던 제주도였다. 표의 남북 현상 때문에 추풍령을 경계로 3.6도선이 새로 생겼다는 농담이 나오돌 정도였다. 정부의 비판적인 여론, 언론의 영향력이 쉽게 전달되는 도시에선 윤보선이, 전통적인 가치관이 상존하고 혁명정부의 중농정책에 공감하던 농촌지역에서는 박정희가 유리했다고 볼 수 있다. 북부지방과 도시라는 성격이 겹치는 서울에서는 윤보선이 박정희의 약 2.22배,
인천에서는 약 2.5배나 되는 득표를 했다. 북부라도 경기도 용인군, 강화군, 옹진군,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에서는 박정희 표가 더 많았다. 전남의 경우 박정희 후보가 약 96만 표, 윤보선이 약 61만 표였지만 광주시와 순천시 및 목포시에서는 윤보선이 큰 차이로 박정희를 눌렀다. 경남도에서도 전체로는 박정희가 윤보선을 약 96만 표 대 약 46만 표로 크게 눌렀지만 마산시에서는 윤보선이 이겼다. 부산 치칼시에서는 박정희와 윤보선이 약 32만 표로 비등했다. 전체로서는 박정희가 압승한 경북지방에서도 대구시에선 박정희가 겨우 이겼지만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에서는 윤보선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박정희가 다수표를 얻은 지역은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때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선전한 지역과 일치했다. 공산주의자였다가 전향의 이승만 정부 때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지개혁을 주도했던 조봉암은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등 북부지방에서는 이승만 후보에게 크게 밀렸으나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기세를 올렸다. 조봉암은 결국 이때 위협적인 득표가 원인이 되어 정치적인 수사, 재판 끝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박정희와 조봉암의 공통점은 6.25 전쟁으로 공산당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전 한때 좌익에 경도됐다가 전향했고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폈다는 점이다. 한민당, 민주당, 민정당을 보수 정치 세력의 본류로 본다면 박정희, 조봉암은 진보, 개혁 세력으로 볼 수도 있었다. 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재건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박정희 후보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5년 1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수뢰했다. 당시 박 대통령이 보수 수구 세력에 대해 국가 개혁론을 주장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보수 귀족과 개혁파의 대립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윤보선 씨가 그때 실수한 것은 박정희 씨를 빨갱이로 모는 것입니다. 미 군정 3년 동안 무고하게 빨갱이로 몰린 사람들, 특히 전라도 사람들이 반발해서 박 대통령을 밀어줬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라도를 차별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어요. 5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적 의미는 다수의 농민과 진보, 개혁, 좌파 세력의 지지를 얻은 박정희로 대표되는 근대화 세력이 지주계층의 지지를 모은 윤보선의 보수적 정치 세력을 눌렀다는 점이다. 군인 엘리트가 부국 강병론의 국가주의에 기초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역사의 흐름을 이끌도록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은 셈이었다. 박정희는 자신의 근대화 작업이 우리 민족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역사관을 갖고 있었다. 박정희는 그런 역사관을 매개로 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과거에 대한 해석을 일관성 있게 연결시킴으로써 전략과 정책의 심도를 더하고 국민들을 동원하는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다. 근대화 혁명과 박정희가 지녔던 혁명적 역사관의 핵심은 한민당, 민주당 계열의 윤보선 세력을 조선조 양반, 문민정치의 생리를 이어받은 봉건적 잔재, 즉 수구적 정치 세력으로 본 점이다. 박정희는 5.16 주체 세력을 근대적 국가 엘리트라고 규정한 뒤 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킨 봉건적 정치 세력의 잔재를 청산하고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에 기초한 진정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근대화라고 정의했던 것이다. 문제는 그가 봉건적, 사대적, 파당적 정체 세력으로 규정했던 구민간 정치 세력이 서구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주창자라는 명분을 확보해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박정희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근대화되어야 할 수구, 사대 세력이었지만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민주투사들로 비춰졌다. 그 결과가 윤보선의 많은 득표로 나타났던 것이다. 5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일단 박정희 주도의 근대화 세력에 국정의 고삐를 넘겨주었지만 민주주의 요구 세력에게도 엇비슷한 지지를 보냄으로써 강력한 견제장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박정희는 이 견제장치로 해서 때로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반발하고 때로는 경멸하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국가를 이끌게 된다.
5대 대통령 선거는 전라도 유권자들이 경상도 후보를 지지한 드문 경우였다. 호남 지방에 뿌리박은 한민당 계열의 김준현, 서민호, 조영규, 민영남 같은 인물들이 윤보선 후보 주변에서 물러났거나 밀려났고, 나용균, 이정래, 조한백, 정성태 같은 민주당 구파 출신 김도연계 인사들이 당 내에서 푸대접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었다. 그렇더라도 전남, 전북에서 박정희가 윤보선을 약 35만 표 차이로 이긴 데에는 이런 정치적 시각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지역의식을 뛰어넘게 만든 더 큰 명제가 표의 흐름을 결정했다는 말이다. 그 명제란 근대화냐 민주화냐, 민족적 민주주의냐 서구식 민주주의냐, 사대냐 자주냐, 국권이 우선인가 인권이 우선인가, 경제 발전인가 정치 발전인가로 요약,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양대 흐름이었다. 이 역사적 명제를 놓고 우리 국민들은 절묘한 선택을 했다. 15만여 표 차이로 권력을 박정희의 근대화 세력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민주화 세력에게는 정신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던 것이다. 이는 양대 세력이 대한민국이란 울타리 안에서 서로 견제, 경쟁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충성 경쟁을 벌이도록 한 셈이었다. 그런 점에서 근소한 표차로 승부가 갈린 5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 현대사의 진로와 주인공을 결정한 역사적 선거였다. 5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누구보다도 놀란 것은 미국이었다. 의심에 찬 눈초리로 박정희 측을 감시하던 주한미국 대사관은 10월 16일 국무부에 올린 보고서에서 윤보선의 기대 이상의 선전, 군인표의 윤보선 지지, 그리고 군사정부의 공명선거 의지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세뮤엘 버거 대사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군사정부가 투표 결과에 대해 과신한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군사정부는 의식적으로 질서있고 효율적인 투개표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딘 러스코 국무장관은 버거 대사 앞으로 보낸 10월 22일자 전문에서 민주적인 선거가 질서있게 치러졌음을 공인하면서 이렇게 된 데는 기화와 대사관의 노력이 주요했다고 치하했다. 러스크 장관은 그러면서도 김종필이 귀국하면 정부가 탄압적인 방향으로 변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21일 윤보선의 민정당은 선거 유세 중 경상도에 빨갱이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 때문에 경상도 표를 많이 잃었다고 하여 김사만을 제명키로 의결했다. 경주에서 대통령 당선을 확인한 박정희는 10월 17일 밤을 대구에서 보낸 뒤 승용차 편으로 고향인 경북 선산으로 향했다. 구미읍 상무동에서 차를 내린 박정희 의장은 금오산 기슭 온수골 마루턱에 자리 잡은 선영으로 올라갔다. 길가에 늘어선 주민들에게 박 의장은 어떻게 알고들 나왔습니까? 이제는 얼굴을 통 몰라보겠군요 라면서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를 했다. 한 아낙네는 산산에 인물이 났네 라고 소리를 질렀고, 한 할머니는 임금이 왕림하신다는 말을 듣고 이웃에서 왔습니다 라면서 허리를 깊게 굽혔다. 생가로 돌아오니 전형적인 농사꾼 모습에 큰형 박동희 옹이 기다리고 있다가 대통령이 된 동생의 절을 받았다. 형님, 왜 그렇게 늙으셨습니까? 나이를 먹으니 늙을 수밖에.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니 농촌 사람들은 정치를 잘 한다고 하는데 도시에서는 반대가 많아. 월급 가지고는 쌀값이 비싸 살기가 어려운 모양이지. 앞으로 힘껏 일해보겠습니다. 형제가 근 1시간 대화를 나누는 사이 박 의장의 생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막걸리 파티장으로 변했다. (10월 23일) 오후 1시 10분 김포공항. 김종필 전 공화당 창당준비위원장도 화려하게 귀국했다. 도쿄발 노스웨스트 항공사 편 여객기가 도착하기 전부터 공항에는 약 300명의 출영객으로 붐벼왔다. JP와는 인간적으로 의기투합하는 사이인 김두한은 아버지 김좌진 장군에게 추서된 건국 공로 훈장을 가슴에 달고 나왔다. 8달 만에 돌아온 김종필은 흰 목도리에 검은 코트를 입었다. 아내 박용옥은 맏딸 예리와 아들 진을 데리고 기내 안으로 먼저 들어가 남편을 맞았다. 김종필은 승강대를 따라 내려와 공화당 의장 윤치영과 얼싸안았다.
연단에 오른 그는 준비된 첫마디를 했다. 나는 이번 여행에서 구주보다는 미국이, 미국보다는 아시아가, 아시아보다는 세계가 더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할 나라도 대한민국이 지배할 나라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왔습니다. 김종필은 가족과 함께 중형 새나라 승용차 편으로 장충동 의장공간으로 달렸다. 그는 처삼촌 박정희에게 인사를 올린 다음 오후 3시 신당동 자택에 도착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김종필은 이번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를 당선시켜주신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고 했다. 그는 박 의장과 만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란 말만 했다면서 앞으로 중요한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이번처럼 올바른 판단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아내 박영옥은 둘러싼 기자들에게 이제 그만 점심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사정하다시피 했다. 김종필은 귀국하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귀국한 지 사흘째 되는 10월 25일 오전 그는 앙숙사인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를 방문하여 1시간 동안 요담했다. 오후에는 이대 부속 병원에 입원 중인 김동하 전 최고위원을 찾아갔다. 반김종필 운동을 주동했다가 쿠데타 음모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풀려난 김동하와 만나고 나온 김종필은 서로 괴롭혔던 과거를 씻고 새 출발에 합심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종필은 10월 29일엔 자신이 만든 공화당의 평당원으로 복당했다. 그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종필은 고향인 부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힌 뒤 도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가로막는 일체의 봉건적 유죄와 식민지적 잔재를 일수하기 위하여 젊은 세대는 총궐기하여야 한다. 나는 일체의 낡은 권위에 도전하는 새로운 개척자의 기수가 되겠다. 김종필은 11월 4일에는 고려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학술사상 대강연회에 나가 우리의 민족주의는 반공을 기둥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자립경제와 강력한 지도력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종필이 학생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대목이 있었다. 혁명 이후 일을 하다가 의욕과잉으로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하다 돌아오니 주위에서는 좀 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휴식은 죽은 뒤에 썩도록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김종필은 11월 8일에는 조선일보의 한국의 근대화와 새 지도 세력이란 제하의 기고문을 싣고 자신의 역사관과 정치 철학 그리고 비전을 밝혔다. 그는 민족 주체적 관점에서 근대화의 포부를 설명했다. 한국의 모든 문제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죽을 우리들이 해결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역사의식에 눈을 뜬 젊은 새 세대에 의하여 한국의 문제들은 해결돼야 한다. 한국의 근대화를 추진시킬 이념과 세력이 있어야 한다. 민족적 민주주의와 민족적 지도 세력이 그것이다. 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다시 커지는 대학생들의 목소리. 8달간의 외유를 끝내고 돌아와 공화당에 복당하고 고향인 부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30대 후반의 김종필은 20대 젊은이들과 민족주의 문제를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11월 5일 그는 서울대학교 물리대 정치학회가 주최한 공개 정책 토론회에 나가 학생들과 이런 일문일답을 가졌다. 학생, 공화당이 내세운 민족주의 또는 민족적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아시아, 아프리카의 반제국주의적 민주주의, 교도민주주의, 나슬리즘 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김종필, 박정희식 민족주의는 3가지 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외국 매판 자본에 매수된 경제적 식민지와도 같은 지위에서 벗어나자. 사대주의, 수구주의뿐 아니라 자유방임적 퇴폐사상에서도 벗어나자. 덮어놓고 반미가 아니라 생활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양키즘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국회 안팎에 새로운 엘리트층을 형성하여 국민의 감시로 국회가 경제발전에 힘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수카르노나 나세르의 민족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의 민족주의는 반공정신을 기둥으로 하여 민주발전을 기하자는 점에서 다르다. 학생, 이승만 정권이나 장면 정권 때의 민족주의와는 어떻게 다른가? 김종필, 외세에 의존하지 말자는 점에서 다르다. 학생, 통일 방안은
김종필. 통일 방안으로는 제3차 세계대전을 통한 방법, 남북 전쟁을 통한 방법, 그리고 우리 국력을 충실하게 한 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외세의 힘을 빌거나 전쟁을 통해서는 통일을 할 수 없다. 우리가 국력을 기르면 공산체제가 아닌 자유세계로의 통일을 이룰 것이다. 학생, 경제적으로 월등한 실력을 갖추자면 미국이 소비재나 잉여 농산물을 주는 현 실정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김종필. 그래서 우리가 미국 측에 대해서 경제의 기초를 하나하나 닦을 수 있도록 원조 방식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우리 보고 반민이 공산주의자니 하고 공격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학생. 지난 선거 때는 툭하면 상대를 공산주의자로 몰려는 메카시즘이 등장했는데 공화당 정부의 대책은? 김종필. 우리는 나라의 문제를 다루는데 어느 정권보다도 자유스러운 토론을 보장할 것이다. 학생. 대미 정책과 미국 원조에 대한 수원 태세에 대해서 말아주길 바란다. 김종필. 1910년의 한일 합방 이후 미국의 대한 정책은 잘못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국은 한국을 반신불수로 만들었다. 미국은 일본의 한국 합방을 묵인했고 38선을 긋게 했다. 6.25 전쟁 때는 오늘의 휴전선을 만들어 놓았고 경제 원조는 소비 물자에만 치중했다. 우리나라의 과거 정권에도 책임이 크다. 우리는 지금 대미 관계의 재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떠든다고 해도 일부 사람들이 말하듯이 인질이 되어서라도 원조를 더 얻어오겠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지배한다면 일은 되지 않는다. 미국에 대해 원조 방식을 재고해달라고 하는 것이 반미주의로 몰리고 있는 판이다. 학생. 공화당은 민족주의를 떠들면서도 이번 국회의원 공천을 보면 외국의 매판 자본들과 더러운 결탁을 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종필. 미안하기 짝이 없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의 현실은 이상만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학생.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김종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수정될 부분이 많다. 처음 계획했던 것을 시행착오를 통해 수정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는 성공이었다고 한다. 연간 40만 톤 이상이었던 시멘트 생산량이 내년에는 100만 톤으로 늘어난다. 학생.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일본으로부터 밀물처럼 흘러올 비생산적인 풍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김종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는 감정을 초월하여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감정으로 말하면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나에게 왜 감정이 없겠는가? 우리가 올바른 자세와 공격 정신으로 막아내야 한다. 학생. 세대 교체와 대학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김종필. 세대 교체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 문이 열렸으니 하향식과 상향식을 병행하여 우리가 협력하여 꼭 성취시키자. 대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학원 내에 사찰이 폐지되도록 관계기관과 상의하겠다. 미국 대사관은 김종필의 이 서울대학교 토론회에 대해서 국무부에 보고하면서 직설적으로 반감을 나타냈다. 이 보고 전문은 김종필은 1910년 이후 미국의 대한 정책과 영향력 행사를 집요하게 고발했다면서 8개월 전 우리가 그의 외유를 희망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풀린 게 없다고 개탄했다. 김종필이 젊은 대학생들과 공개석상에서 당당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시원하게 미국의 정책을 비판한 것은 그의 대중적 인기를 높이는 데는 크게 기여했다. 이때의 대중적 기억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김종필의 정치적 자산이 됐다. (1963년 11월) 초 제6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연일 김종필과 장준하 등 주요 정치인들을 학내로 초빙해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군정 시절 잠잠했던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1963년 11월 5일 오전에 서울대학교 물리대 정치학회 초청 김종필과의 정치 토론회에서는 민족주의의 전도사 김종필과 대학생들의 선입견 없는 진중하고도 당당한 토론이 있었다. 한국 현대사의 권력과 지성이 가장 근접했던 장면으로 기록될 이날의 분위기는 그 후 정치 권력의 현실주의와 학생운동의 이상주의로 인해 두 번 다시 재현되지 못한다. 이날 오후 조선일보사는 7명의 학생 대표들을 모아놓고 본사에서 대학생 좌담회를 가졌다.
조용중 정치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당시 서울대 물리대 정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권근술 대표, 이종률, 김경재, 그리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서삼덕, 영문학과 3학년 이은숙,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4학년 이호영, 법학과 4학년 조홍규가 참석했다. 약 2달 전 학내에서 권군술, 이종률과 함께 운동서클 민비연을 구성한 서울대학생 김경재는 이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매판 자본이 근대화의 큰 암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근대화를 위해 우선 매판 자본이 민족주의 세력에 의한 민족 자본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경재: 한국의 민족주의는 코스모폴리탄적일 수도 없고 낭만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내부 연소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권군술: 지금까지 우리는 부정적인 자세가 바로 정의인 것처럼 길들여져 왔습니다. 때리고 반대하고 반항하는 것만이 옳은 것처럼 인식해왔거든요. 이제는 부정적인 것에서 반성하여 긍정적인 면에서 국민의 역량을 집결해야 합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을 중축으로 삼으세요. 이호영: 고대에서는 4.19와 5.16이 상호 배반되는 논리가 아니냐는 물음이 나왔습니다. 김종필 씨는 배반되지 않는다고 했고 장준하 씨는 배반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19는 자유화의 단계이고 5.16은 민족화의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민족주의가 제대로 꼽힌다면 이제부터의 역사만이 반성의 역사, 진보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종률: 우리의 과제인 근대화가 빠른 시일 안에 되어야겠다는데 우리의 고충이 있는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주도 세력이 필요하겠죠. 김경재: 미국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자유민주주의의 개화만은 아닐 겁니다. 미국에 얼마만큼 고분고분하느냐를 가지고 민주적이다, 비민주적이다를 시비하는 것 같아요. 조홍규: 박정희 씨나 김종필 씨는 미국에 대해 상당히 세게 나오는데 그것은 일본을 배경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권근술: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건 윤보선 씨가 대통령이건 우리가 당분간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는 부정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단지 어떻게 받느냐의 자세와 기술이 문제될 뿐이죠. 김경재: 군부 세력이 젊은 층으로부터 웬만큼 지지를 받았던 것은 민족주의를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권력 상징의 수단이나 선전으로 전락시켜 우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야당 인사에게는 보신주의로서의 보수주의를 고집하지 말고 생활 철학으로서의 이념을 만들어가지 않는 한 그들이 다시 정권을 잡기는 어렵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서삼덕: 어쨌든 지금까지로 보아 대미 관계에서 야당이 가지는 자세보다 여당이 가지는 자세가 옳았다고 봅니다. 대일 관계는 정치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다루어질 문제라고 봅니다. 이종률: 여당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의미의 민족주의 세력을 육성하기 위해 조직의 자유, 의사소통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것이고 야당 인사에게는 봉건성을 지향해서 근대적인 정치 자세를 가져달라는 걸 부탁하고 싶습니다. 권근술: 나는 여당 사람에게만 말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새 정권이 독재 정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독재화의 위구심을 없애주기 바랍니다. 이호영: 야당 사람들에게는 파괴적인 지성을 불식할 것을 권합니다. 대학생들의 이런 견해는 구정치 세력보다는 박정희 김종필의 민족주의 노선에 더 기울고 있었다. 권력과 지성이 가장 근접해 있었던 순간이었으나